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용구입니다. 오래간만에 대구를 왔네요.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일하러 올라가는데 어쨌든 오래간만에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쵸?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춰볼까요? 3학년 학부모님 손 들어보실까요? 네, 1, 2학년 학부모님.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입시 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이제 되게 가슴 아픔 아니 이제 그냥 조금 좀 짠한 건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되게 짠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학부모라 제 큰아들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둘째가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해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같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저희 둘째 아들이 엄청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참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오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워진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월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6월이네요. 6월 모평이 끝난 지가 이제 며칠 3주 4주 정도 3주 조금 넘었네요. 부모님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 25일 날 육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받으신 학부모님 손 들어. 네, 절반도 안 되네요. 집에 가서 오늘 닥달을 좀 하십시오. 성적표 내놔 이러고 그 성적표를 봐야 이제 정확한 전략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공부할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와서 하는 행동 보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요즘 고3 교실은 뭐 하냐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반 앞에 저를 되게 화나게 한 게 있었거든요. 반 입구에 출입문에 붙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깊은 빡침과 함께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자는 아이들을 다 깨우긴 했는데 학교에서만 이런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죠. 공부는 안 하는데 자기는 꼭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긴 했어요. 입시 전문가의 아들들은 대학을 잘 갈까요? 어디 갔나요?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잘 갑니다. 왜요? 흔히 말하는 아빠 잘 만나서 잘 갑니다. 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요. 그렇게 보내주고요. 그래서 제목이 만들다예요. 정보를 가지면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3학년 학부모님들은 들으시고 이거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대학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입시 전문가인 저에게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내신 때문에? 수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요. 전 정시의 올인이죠. 근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대학을 갈 수는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체로 지금 고3 재학생들이 받은 성적이 6월 모평 성적이 지금까지 본 성적 중에서 가장 안 좋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최저라고 대부분 다 생각해요. 심지어 재학생들도요.
최저가 아니에요. 9월 달은 더 떨어집니다. 9월 달이 최저냐면 아니에요. 수능은 더 떨어집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6월 학평 성적을 보면 이거는 어쨌든 인원수 자체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 데이터는 작년 수능을 쳤던 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서울에 있는 재학생만 데이터를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국어 영역에서 봤더니 성적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재학생들이 공부를 적게 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겠죠? 집에 있는 그 아들, 그 딸들이 공부를 적게 해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가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느냐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연세대 고대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수능에서 한 문제 차이입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면 상위권 의치안을 가게 되고요. 두 문제 틀리면 하위권 의치안이나 서울대를 가게 됩니다. 세 문제 네 문제 틀리면 연대 고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 불수능 때문에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가야 되고 성대를 가야 됩니다. 대학을 다니다 보면 한 학기 다니다 보면 점점 억울해집니다. 왜요?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갈 텐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난주에 반수생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걔들이 9월 달에 들어옵니다. 9월 모평이 들어오거든요. 걔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서 20%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은 사상 최강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재수생들과 싸우게 됩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온 데가 지금 서강대, 성대 이쯤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걔들 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빼고 나머지 다 1등급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N수를 하겠다고 달라붙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를 딸내미 아들내미가 하면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절대 안 돼. 아들, 딸 이러지 마. 나한테 왜 이러니 막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올해 수능은 어쨌든 입시에서는요 77.3%가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의 절대 강자는 N수생도 반수생도 아닌 재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 내신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100% 전형이 내신 100% 전형으로 42명을 뽑습니다. 100명을 뽑는데 42명이 내신만 보고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중요해서 내신 때문에 수시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상위권 대학을 보시면요. 선호도가 조금 높은 대학들을 보시면 서울에 있는 15개, 선호 15개 대학들을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은 6%입니다. 나머지는 내신 외의 것을 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쨌든 대학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정시를 지금 꾸준히 늘려가는 중입니다.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을 잘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대학이 정시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어디까지요? 30%까지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딱 30%까지입니다. 더 이상 절대 안 늘어납니다.
서울대가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30.2%로 끝내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뽑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수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행동은 딱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시 늘려줄게. 어디까지? 30%까지.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요. 학종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수시를 늘리고. 나머지 전형은 다 빼고요. 학종만 늘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왜요? 여기에 대해 지금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대학은 왜 학종으로 뽑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뽑은 학생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학종으로 뽑은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생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대체로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작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문 닫고 들어간 애들도 아니고요. 평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 경영 다이아몬드 학과고요. 4년 장학금 지급합니다. 1.025.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대략 한 30과목 정도 국영수 4과목을 듣거든요. 그중에서 2등급 2개예요. 나머지는 5, 1등급이요. 얘들이 한 학교에서도요. 1.02는 잘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아무리 이렇게 봐도 1.02는 정말 잘 없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쭉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선호 대학에 해당되는 학교들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체로 요 정도 선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요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해요. 평균이니까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체로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경남권에 있는 경북권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에서 진로를 선택하겠다라고 고민하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이 대체로 3점대 등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2.9, 3.5 사이에서 결정되거든요. 대체로 높은 거 빼고요. 높은 거 한두 개 정도 빼고 대체로 거기서 형성됩니다. 부산대학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지방과 서울이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3 학부모님들이 선택해야 될 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것이냐, 지방에서 여기 있는 경북대, 부산대 뭐 이쪽 대학들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죠. 방향성이 정해져야 지금 내가 할 일이 정해집니다. 그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생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초에 시작됩니다. 수시 접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2달 조금 남은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2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목표가 선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189개의 대학을 쭉 훑어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대학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 책자를 발간한 대학 전체를 찾아보고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니?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K대학을 갖고 왔는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건 좀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되게 훌륭한 학생들이죠. 제가 올해 교직 경력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을 뽑겠다고 자꾸 대학이 그러고 있는데 이런 학생은 어디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K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K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K대학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아시죠? 건국대, 국민대, 고려대 어느 K대학인지는 얘기를 하진 않겠으나 어쨌든 그 K대학입니다.
근데 제가 EK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걸 뽑아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에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솔직한 대학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디가 솔직한가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저희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솔직한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드리죠.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학생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죠. 그럼 되게 단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딸, 내 아들을 우수하게 만들면 됩니다. 진짜 말은 쉽게 하죠. 근데 이게 조금 핀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가 앞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피식 웃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성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성적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우수함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건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연구를 했습니다. 기준점을 좀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른바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수함의 기준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걸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든 단어고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네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대학마다 이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는 다 다릅니다. 단어의 종류는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요구하는 바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체로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을 좀 우수하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런 학인 전발 가운데서 내 딸, 내 아들이 어떤 부분에 우수함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3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되게 급하시잖아요.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2달 남았는데, 수시까지 2달 남았는데 되나요? 네, 됩니다. 제가 언제 시작하냐면 이 우수함을 찾는 작업을 대체로 언제 시작하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주 뒤에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학인 전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학인 전발은 이렇게 막 대학별로 정의 내리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무엇이냐, 인성이 무엇이냐, 전공적 합성이 무엇이냐, 발전 가능성이 무엇이냐를 알면 내 딸, 내 아들을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학업 역량에 대한 오해가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내신 성적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은 그 전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성적을 컴퓨터에 넣고요, 그냥 뺑뺑뺑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소팅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만 봅니다. 근데 학종이라는 전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종을 전형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21세기 사회,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객관식으로 학생의 우수함을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학종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객관식으로 학생의 우수함을 측정하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21세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우수함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종에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성적 들어가죠. 그런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 학업 역량 100 만점에 성적이 100이냐면 아니요. 10% 정도 됩니다. 10% 이상 넘어가는 대학이 몇 개 대학, 손에 꼽는 몇 개 대학 말고는 없어요. 대체로는 몇 번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니? 능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걸 고3 때 학생부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네. 왜요? 고등학생이 어느 시점에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변화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수함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학생부 아들내미 딸내미 학생부 한번 쭉 보시고 내 아들 내 딸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지? 그게 보여지는 게 어디예요? 학생부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2달 동안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요.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도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학업 역량 하나 가지고 제가 4시간 강의할 수 있거든요. 인성 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강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성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뭘까요? 아, 우리 아들 착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착했겠죠. 그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까지는 수학 시험을 거의 100점 받아왔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착했겠죠.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성실한 거, 봉사할 줄 아는 거, 인성이 뛰어나는 학생일까요? 대학에서 평가 요소로 사용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인성은 다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인성이 영어로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성은 영어로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라고요. 휴머니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인성 영역에서 자꾸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요. 퍼스널리티라고요. 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 특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인성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간성도 있을 수 있죠. 성실함이나 도덕성이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메인으로 삼는 순간 수준 떨어지는 인성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걸 우수함으로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들 학생부를 잘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1, 2, 3학년 학부모님 전부 다. 고등학교 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에는요. 나쁜 말이 적힐까요? 안 적힐까요? 어떤 경우에도요. 나쁜 말이 안 적힙니다. 나쁜 말이 적힐 이 안내 그 학생부 작성 지침에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요. 다만 그 경우에라도 이 학생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반드시 기록해줘라 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말만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딱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부를 딱 보고요.
인성이 나쁜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100점이게요? 그럼 평가 요소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아들 착한데요? 내 딸 착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건 착하다고 대학 뽑아줄 것 같으면요. 아시잖아요. 착하다고 대학 뽑아주냐고요. 안 뽑아줍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이 학종 준비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 확 떨어지는 거예요. 퍼스널리티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엄청 중요합니다.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도덕성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일관된 모습은 뭐라고요? 퍼스널리티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튼간에 뭐 오만 이상한 사람들이 오만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야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공적 합성을 고민할 때요. 내 아들 내 딸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공적 합성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고등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전공의 개수는 대학에 존재하는 학과의 개수하고 비교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터무니없이 적어요. 배우는 과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대학의 학과는요. 수십 수백 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어디서 찾냐고요. 고등학교에서 학과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의 핵심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 전공에 맞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깝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상담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대해서는 입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아리 어떤 거 해야 되냐고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해야 된다고요. 한숨만 나오죠.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대학에 전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에 그 대학에 해당되는 전공이 없는데 전공적 합성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학종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의사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 이러면 쭉 안 해요. 수술실 근처에도 못 들어가요. 뭐 할까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청소인 거죠. 이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를요. 그러면 의사들이 병원에 온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병원에서 계속 보는데 저 청소하는 애들 뭐야?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하러 온 애들이요. 그러면 그 의사가 학종평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수가 학종평가로 들어갔어요. 봉사활동에 뭐 있어요? 병원에서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그 의사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병원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면서 놀고 있었던 고등학생들이 떠오르겠죠. 감점 요인이에요. 얘들 놀아놓고 무슨 청소야. 택도 없는.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안 맞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부모님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고 싶어라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뭐 이런 학생들, 이런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는요.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전공과 관련 없는 동아리인데요. 남학생들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냐가 포인트예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연대를 제가 보낸 학생이에요. 작년에 자소서 이제 지도해서 연대를 보낸 학생. 이 학생은 제가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놈이거든요. 땡땡땡이요. 여학생이에요. 1학년 때 동아리, 댄스 동아리. 창체 동아리, 그 학교에서 하는 메인 동아리라고 이야기하는 창체 동아리, 댄스 동아리요. 그걸로 부족해서 자율 동아리, 댄스 동아리. 2학년 때 땡땡. 3학년 때 이 학생이 옆에 있는 고등학교랑 댄스 동아리를 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자율 동아리 하나, 교내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2, 연합 댄스 동아리. 땡땡땡. 그래서 제가 부를 때마다 땡땡땡이라고 불렀거든요. 야, 땡땡땡 일로 와봐. 연대 갔어요. 활동 우수형. 저희 학교에서 내신 연대를 쓴 애들 중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활동 우수형, 특기 자랑. 두 가지 다 써서 두 가지 다 붙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전공적 합성이 없는데요. 어느 학과 갔을까요? 국제학과요. 국제학과에 갔어요. 국제학과에 갔는데 땡땡땡이 뭔 소용이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보이죠. 능력이라니까요. 전공적 합성은 무조건 능력입니다. 이 아이가 이 동아리 활동, 이 봉사 활동, 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냐고요. 이 아이 꿈이 뭐냐면 그 패스트 패션의 사업체를 전 세계적인 사업체를 만드는 CEO가 꿈이에요. 그러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 CEO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가장 전공에 적합한 능력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집에 가서 학생부 딸내미 아들내미 학생부 펼쳐놓고 해야 답이 나와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일 강조해야 될 능력.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패션 빨리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제일 필요한 능력 뭘까요? 창의성이요. 남과 다른 걸 볼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럼 제가 이 학생의 전공적 합성, 창의성을 어디서 끄집어냈을까요? 댄스 동아리 기획팀에서요. 댄스 동아리를 기획하면 공연 기획을 하면서 이 아이가 보여줬던 창의성을 끄집어내면 돼요.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전공적 합성이 있는 거예요. 뭔데? 창의성이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활동이 아니에요. 그 활동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전부 다 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병원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은 다 뭘까요? 의사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할 얘기는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전 가능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건 뭐냐면요. 교내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되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학종에 대해서 모르고 입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발전 가능성 뭐야? 그걸 어떻게 측정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전 가능성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준비만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학생부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독서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니? 얼마나 많은 간접 경험을 했니?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성장 가능성이 첫 번째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요. 교내 활동에서요. 이것만 저는 이걸로 학생들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냐라는 게 포인트예요.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넌 발전 가능성이 제로이니까 우리 학교 오지 마. 이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제가 작년에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학생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이걸로 잡아서 메인 테마로 잡아서 보낸 학생이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이 학생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진입 통로가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죠. 전기세도 좀 아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입 통로가 조금 어두웠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한참 지나서 2학년 때 제가 담임했던 학생인데 한참 다니다가 1학기 끝날 때쯤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내려오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학교 근무한 지 10년 조금 넘었었거든요. 맞다. 왜 그게 어둡다라는 사실에서 끝났지?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어두우면 그래서 조금 위험하니까 밝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랑 뭐 했냐면 둘이서 하굣길 뭐 이게 밝히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서 그 학교 개선 아이디어로 내고 그게 학원위를 통과해서요. 전등 몇 개 더 달았어요. 근데 그 전등 몇 개 더 단 게 뭐예요?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학생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멈추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학종의 평가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종의 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횡단 평가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1년 동안 이 학생이 뭐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학생이 자동봉진, 종합의견, 독서, 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횡단 평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종단 평가로 갑니다. 이 종단 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누적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 학생이 이럴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3학년은 종단 평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3학년이 준비해야 될 포인트는 횡단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1, 2학년은 무조건 종단 평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 의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차별화된 도전, 투철한 봉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종합 의견에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많은 독서량, 예체능 소질,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인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학생부를 한번 보시라고요. 종합 의견에 진짜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이 조금만 고민하면요. 이 학생의 능력이 압도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학생한테.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니? 너를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얘기해봐. 선생님 저는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대학은 가야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좀 그냥 또 대충 다 무난해요, 선생님. 그 무난함 중에서 네가 가장 특별한 거 얘기 안 하면 그냥 집에 가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선생님 고민을 하다 얘기합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부를 쫙 펼칩니다. 창의성? 진짜? 그럼 본다. 횡단평가 쫙 1학년 1년을 쭉 봤더니 뭐가 나와요? 차별화된 도전을 즐겼다네요. 오, 창의성이. 2학년을 딱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횡단평가. 3학년에 갔더니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 증명해 줬어요? 3명의 선생님이요. 그럼 이 학생은 창의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아주 미약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고등학교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고등학교 이 학생이 뭘 했다고 창의성이 막 이만큼 나타나겠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약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학생이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종단에 걸쳐서 3명의 선생님이 이 학생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면 될까요?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예요. 저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해서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그 자소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학생 물어보고 진짜? 거짓말 아니지? 검사를 해봅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검증하고 났더니 1학년 때 탁, 2학년 때 탁, 3학년 때 탁. 창의성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면접에서 만나자. 농담이 아니고요. 부모님들, 자소서가요, 제대로 된 자소서만 써도 1단계는 통과해요. 대부분 다 말도 안 되는 자소서 쓰니까 떨어지는 거죠. 저 잘났어요 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저 잘났어요는 거기 지원한 모든 학생이 저 잘났어요라고 쓰지 저 못났어요라고 쓸까요? 안 써요. 그렇게 쓰면 떨어져요. 저 못났어요는 당연히 떨어지죠. 왜? 잘난 놈도 많은데 왜 못난 놈을 뽑아요? 거기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만 확인되어도요, 웬만해서는 1차는 다 붙어요. 3배수를 뽑는 이유예요. 그걸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대학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대학을 보내고 싶다면 준비하셔야죠. 이 학생이 학생부에서 어떻게 우수함을 증명할 수, 어떤 능력을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하셔야죠. 사실은 3학년 때 이 학생이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이 학생을 대학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없었더라면 2명의 선생님이 증명한 거죠. 그러면 살짝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단평가에서 걸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부모님들이 이제라도 들었으니까 2달 동안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 경험의 다양성,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서울대 입학사정관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사석에서 형, 이렇게 방송이니까 이건 안 되죠. 입학사정관님 이렇게 해서 솔직히 얘기해봐. 어떤 학생 뽑을 거야? 하나만 딱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책 많이 읽은 놈. 정말 어려운 책, 아까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러시아 혁명사 강의라고 하는 책을 이 학생이 복지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사 강의 같은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이 절대 못 읽고, 혼자는 절대 못 읽어요. 저 책 저랑 같이 읽었거든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라는 책이요, 학생부에 생뚱맞게 딱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누가 그걸 믿어줘요? 고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책인데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책을 읽기 위한 앞에 책들이 있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읽어가는 라인이 보이면 이 학생은 1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런 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죠? 아버님이 이렇게 사진 찍으려다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읽은 책이에요. 서울대 자소서 4번이 네 인생책 3권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원한 학생이요. 누구든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지원한 사람.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원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요. 여기 좀 부모님들이 이름은 다 들어본 책이죠. 읽어보진 않았으나. 그죠? 오늘 부모님들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난 다음에 그죠? 집에 가서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막 주문을 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 책 왜 주문했어요? 읽어봐. 아들 읽어봐.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요.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여기 뭐가 적힐까요? 1번 미움받을 용기요. 이렇게 적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올해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들,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예요. 학생들의 책을 쭉 뽑아왔습니다. 9명 27권입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앞에서 봤던 책이랑 하나도 안 겹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들이 그 사이에 보시고 선생님 한 권 겹치는데요? 이야 눈도 좋아요 아주 그냥. 한 권 겹칩니다. 보물찾기도 아니고 찾아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책이 원래 눈에 제일 잘 보이거든요. 읽지는 않았으나 서재의 장식용으로 되어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왜 다를까요? 지원자와 합격한 학생들의 책은 왜 다를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대충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요. 왜요? 이 학생을 뽑아서 이 학생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내야 되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애써서 뽑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걸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4번에 기재 건수가 42,000건이에요. 나누기 3 하면 지원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총 도서 건수가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책 종류로만 4만 건에서 14,000권이 나와요. 근데 서울대 교수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면요. 미중복 도서요. 이게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13,000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에서요. 한 명만 읽은 책이요. 오로지 한 명만 읽은 책이요.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보여주었던 학생 서울대 썼거든요. 거기 자기 속에서 4번에 3번 항목에 네 인생을 바꾼 책 써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 항목에 뭔 책을 썼냐면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를 썼어요. 700페이지짜리 책이고요. 고등학생이 절대 손에 짚지 않을 책이거든요. 이거 미중복 도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학생이 전부 다 모이는 그 대학에 책이 안 겹친다고요. 왜 안 겹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학생마다 궁금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요걸 찾아내시면 돼요. 어떤 책을 오로지 한 권 읽었을까? 한 명이 읽었을까? 이게 포인트죠.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100명의 학생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보라색은요. 보라색은 100명한테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활동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 한 건 사실이니까 100명 보라색은 100명한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뭐냐면요. 이 100명의 학생을 제가 세미나 팀으로 다 15명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세미나 팀을 다 자르거든요. 이 학생들이 한 주에 한두 번씩 계속 세미나 활동을 해요. 책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저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미나 활동에 참여한 15명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세미나 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5명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요. 한 명 한만 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의 이 동고교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좀 비슷해서 비슷한 학과를 딱 대학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 지원한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에 유사도 검색이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공백 밑에다가 뭐라고 적히냐면요. 요즘에는 숫자가 적혀요. 20 적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문장이 20명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200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어 주실까요? 그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썼어요. 그럼 100명 중에 1명만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넘어갔을 때 동고교 비교해가지고 쭉 유사도 검색해서 여기가 메뉴에 게 뭐라고 적힐까요? 밑에 100이라고 적히겠죠. 밑에 흰색 부분은 15라고 적힐 거예요. 여기는 빈칸도 아니고 이게 대학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빈칸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형광펜 칠해져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형광펜도 안 칠해지고요. 빈칸도 아니고요. 숫자도 안 적힐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을 쭉 읽다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뭐 할까요? 클릭합니다. 앞에 거. 왜 이걸 했지? 그럼 세미나 활동 나오겠죠? 세미나는 어디서 한 거지?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이 부분을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관심의 표현이고 입학사정관도 호기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거의 100이면 100 불려갑니다. 1차는 무조건 통과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3 학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거 노란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노란색이 대학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건국대학교입니다. 보시면 지원자입니다. 공과대학 보시면 9.0이 있죠. 지원자니까 누구든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9.0 지원했습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7.8이요. 합격한 학생들은요. 아깝게도 사회과학대학 7.8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공과대학의 7.8은 붙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붙었을까요? 이 학생들은 자신의 우수함을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증명했거든요. 서울대학교가 아로리 웹진이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웹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BC 27명의 그 독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독서가 거기 아로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올해의 비유형의 두 번째 학생이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수학이 2.8인가 그래요. 내신이. 국어 3이고요. 근데 어딜 갔다고요? 서울대요. 특목고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왜 갔을까요? 왜 그 학생은 그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읽을 학생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빈칸이 없는 학생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자가 됐네요. 평가를 해봤더니 괜찮은데? 면접을 불러볼까? 면접을 불렀더니 와, 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완벽하게 잘해내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그대로 인정, 합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거기서 접은 순간 그냥 못 가는 거죠 뭐. 서울대학이나 뭐 상위권 대학이 좋은 대학,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학이 부모님들 자녀 안 불렀다고 아쉬울 거 없잖아요. 도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연세대학교가 올해 가장 핫 이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 시험을 10월 달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연세대 때문에 논술 전형이 지금 N수생들 반수생들이 들썩들썩 난리도 아닙니다. 왜요? 딱히 고민하지 않고 연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재학생 논술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아이들 워낙 쟁쟁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경쟁률도 그 흔히 말하는 지금 학원가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 10만 양병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연세대 논술 10만 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텐데요. 어쨌든 100대 1은 모든 과가 100대 1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연세대에서 전국에서 논술 중에서 제일 높았던 의대가 아닌 과 중에서 제일 높았던 과가 연세대 심리학과였거든요. 127대 1이요. 그 최저가 높은데도 127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대 1은 무난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신 반영 비율은 대학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 자료예요. 논술 우수자 전형에 쭉 보시면 대학이 어디까지는 뽑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뽑아요? 어디까지는 뽑겠다고요? 5등급까지는 뽑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 5등급까지는 뽑겠다. 왜요? 급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6등급 가면요,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죠. 왜요? 이제부터는 좀 안 뽑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든 대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를 맞추는데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은 대체로 논술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고민은요, 정시를 쓸 거냐 수시를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건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시와 수시를 어떻게 결정짓냐, 내지는 수시를 안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수시를 쓰는 게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제가 가보라고 하는 건 많고 해보라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진학 상담실을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뺏은 그 6월 모의평가 성적 있잖아요. 성적표를 뺏어가지고 입력을 하세요. 정보 보호되거든요. 딱 자기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만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 올리세요.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변하는 선생님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답변은 18시간 안에 꼭 와요. 18시간 안에 반드시 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이 와요. 저도 진학상담위원이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될 질문이죠.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고민하시고요. 그 성적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올리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돼요. 대체로 두 단계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목표 대학을 지금 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 과에 안 가도 좋으니까 무조건 지금 정하고 패턴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요. 대학을 갈 때는요, 내가 잘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직도 저는 이과를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왜 이러세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무조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과 강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신에 있느냐, 수능에 있느냐, 논술에 있느냐, 비교과에 있느냐, 아니면 적성에 있느냐 고민하셔야죠. 이 고민이 끝나야 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아니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못 갑니다. 정확하게 찝으십시오.
이 아이의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잘하는 건 뭐고 그래서 이 아이의 능력이 탁월한 것, 우수한 것이 뭐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학과, 어떤 대학,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실패하게 돼요. 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꼭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산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어쨌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의 자기소개서에 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경험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요. 내 얘기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 내 얘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내 능력이 뭐냐고요. 내 능력. 내가 한 경험. 그건 전국에서 나만 한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우수합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모두 다 주장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의 주장은 통용되고요. 어떤 학생의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요. 어떤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져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학자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부와 추천서에 나와요. 대학 교수들 만나보면요. 입학사정관들 만나보면 기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추천서에 추천하지 않음이 적힙니다. 도대체 그 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선생님이 거기다가 추천하지 않음이라고 적을까요? 그럼 보세요. 나의 주장. 저는 우수합니다. 저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추천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천하지 않음. 뽑지 마세요. 그럼 믿어지겠어요, 이게? 당연히 안 믿어지죠. 학생부에는 이 우수함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자, 학생 자기소개서는 5가지의 능력이 포인트입니다. 1번 하나, 2번에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에 의미를 두고 활동한 거 3가지 적도로 돼 있거든요. 3가지 능력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활동 적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활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냐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정하고 활동을 정하셔야 돼요. 활동을 정하고 능력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3번에서 하나. 그렇게 해서 5가지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능력이 뭐?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에서 드러나는 능력 5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외과 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섬세함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소서 2번 2-1, 2, 3 중에서 섬세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는 것, 학교에서 대표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적으니까 떨어지죠.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여기는 학교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는 채점 자료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어요. 점수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는 서류거든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요. 어떤 대학? 한 대학만 부여하는데 나머지 대학은요. 자기소개서를 점수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입학사정관들이나 위촉 입학사정관 대학 교수들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한 답이 나와요. 얘들은 하루에 10시간 동안 20일 동안을 평가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거기에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은 되게 성심성의껏 학생부를 보겠죠. 그리고 와, 이 학생 우수하네. 10시간을 봤다고요. 정상적으로 봐지겠냐고요. 아니요. 그걸 20일 동안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꼼꼼히 쳐다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이 주장한 내용을 학생부를 통해서 검토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완벽한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그 완벽한 프레임의 포인트는 5가지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꿰어야 해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관통할 수 있는 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꿰을 것이냐. 마지막 이야기. 돌멩이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제 신념 내지는 좌우명, 제가 항상 제 책상에 이 사진 붙여놓고 항상 저를 다스리거든요. 돌멩이는 라틴어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피터입니다. 반석,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게 영어로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스캔들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페트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교사 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거든요. 나를 딛고 너의 꿈을 펼쳐라. 이게 제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 페트라로 사실 겁니까? 스캔달룸으로 사실 겁니까?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스캔달룸이 되지 않는, 아이가 끊임없이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공부해! 이게 아니라 계속 같이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자기의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걸 바꿀 수 있는지를 질문을 자꾸 던져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페트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멋지게 키우는 대구 지역, 달서구 지역 학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